자, 문제를 푸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토할 것 같다고요? 계속 그러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일단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한번 잠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진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정치교육하고 경제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과목 중에 좀 까다로운 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학 같은 경우 정치학의 표현 자체가 좀 약간 어렵죠. 그래서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치학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한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정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서 정치사상이 정리가 안 된다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정치사상은 뽑아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그 뽑아내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좀 하고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해석과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단순화시키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7, 8월 달에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교육 내용학의 어떤 출제 경향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제일 중요한 파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가지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첫 번째가 정치사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올 수 있는 게 정치발전의 과제에서 정치발전론, 그 다음에 이익집단, 그 다음에 통치구조, 국제정치, 이런 것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시험 치기 전날 반드시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 민주주의, 이거 네 가지는 꼭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조금 그 수능 출제 경향에서 약간 반영이 많이 되는 게 통치 구조와의 관계에서 통치권의 권한.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헌법 시간에 정리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 시간에 정리해야 될 내용들은 헌법을 일단 빼고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사상이라고 하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죠. 고대 그리스 아니면 사회계약론. 이 두 가지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하고 공화주의, 이 이제 두 가지가 격가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발전론에서 핵심은 딴 게 아니고 정치발전의 원인이 뭐냐. 그죠? 어떻게 하면 정치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 정치발전의 독립변수를 우리가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정치발전의 과제에서 정당과 선거제도, 정부 형태가 항상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집단이 가끔씩 출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치가 한 3년 연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국제정치가 이제 조금 뜸하죠. 예, 뜸하게 된 게 이제 출제진이 바뀌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구성주의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구성주의도 역시 복잡하게 자꾸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복잡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적인 문제인데, 첫 번째 전략은 강의 교재를 활용을 할 때는 기출 문제를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내용을 정리할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에서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단답형을 대비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논리적 과정에서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보시다시피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집을 만들게 되면 꽤 많은 분량의 문제집이 만들어져요.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저는 매년 문제를 바꿨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문제를 출제를 해서 다시 이제 계속 강의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누적된 문제가 엄청난 거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집으로 정리해서 출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걸 지금 할 수 있는데 반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7, 8월 달에 일단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단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연습을 충분히 좀 하시고, 그래서 아까 토하실 것 같았는데 끝까지 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부탁인데, 지금부터는 쓸데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중심으로 정리를 꼭 하시라.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문제풀이반에서 강조하는 것들, 이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시험 대비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잘하는 거하고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백지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예전부터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는데 이 백지쓰기라고 하는 말의 창시자가 저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뭐 엄청나게 백지쓰기를 많이 하신다는데 문제는 창시자가 안 나와. 그래서 백지쓰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백지쓰기를 충분히 좀 잘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복습을 할 때도 참고로 하셔서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일정은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강의는 7주 만에 일단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되는데 뭐 제가 하고 있는 강의들이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서실 때는 뭐 저한테 일단 질문을 하세요. 물어보시면 이 강좌들의 어떤 내용들이나 특징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어쨌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한강으로 하시든 그런 선택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 진도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정책 개념과 본질인데 출제 동향인데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된 게 참 어처구니 없는 문제이긴 한데요. 정책 개념과 관련돼서 출제가 됐던 게 한 번 있었죠. 이스턴의 이야기. 이게 이제 약간 이 파트에 수능스러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일단 이스턴의 정치의 의미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치의 의미는. 그래서 정치의 의미는 꼭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출제 경향에서 꼭 거론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집단현상설하고 국가현상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대부분의 정치학의 주 내용은 당연히 집단현상설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현상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 뭐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정치의 의미를 한번 이해를 좀 해봅시다. 이 파트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플라톤 고대 그리스 정치 사상에서 이상주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상주의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적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게 정치였어요. 그럼 공적 관심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당연히 심의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 종교혁명, 그죠? 이것들이 발생을 하면서부터는 개인이 부상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현실주의로 완전히 바뀌죠. 여기에서 이제 공적 관심사가 뭐로 바뀌냐면 이 공적 관심사가 개인의 권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 권리를 어떻게 가질 것이고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 중심에 서 있고 개인이 공동체보다는 더 우선한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공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헌법의 기본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주의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의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3번의 정치의 의미, 현실주의 입장으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스턴에 따르게 되면 정치의 의미란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정치는 제도를 통해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행위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도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 제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런데 권위가 필요한가요? 왜? 배분을 할 때는 반드시 권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같이 공동을 생산한 걸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제가 나눠주는데 누구는 이쁘다고 해 2개를 나눠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화를 막 내죠, 저한테. 그러면 이제 이걸 배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배분을 강제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 배분을 강제하는 힘이 바로 뭐냐?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턴은
정치의 의미를 정리를 할 때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배분을 할 때 권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주체로 본 정치는 그냥 참고조 봐두시고 시험과는 별 관계없고, 그 다음에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후기 행태주의자.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강조했던 정치를 바라보는 관찰적 관점은 집단을 중심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을 중심을 관찰해서 정치의 의미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집단 현상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과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죠? 집단과의 상호작용이니까 그 상호작용은 어디에서 관찰되죠? 국가가 아니라 정치 체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관찰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턴이 정치학을 했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사회학에도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체계를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회학 이론가 중에? 파슨스죠. 그런데 이 체계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5, 6월 달에 아니 그래 복잡한 이야기하면 정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 체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경이 일방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체계 이론이 발전을 하면서부터는 환경과 행위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체계적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통틀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환경과 행위자의 상호작용. 그래서 정치 체계도 마찬가지.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념을 분석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에 들어갈 이야기는 국가, 그 다음에 국가라는 개념이 너무 어려워서 동그라미 2번에 정치 체계라는 관념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입 기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익 집단과 정당이지. 이게 뭐죠? 집단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집단을 중심으로 정치 체계에서 집단들이 어떻게 정치적 상호작용을 주고받는지를 연구한 것. 이게 바로 집단현상설이에요. 자, 국가현상설하고 집단현상설인데 국가현상설은 국가의 활동입니다. 그죠? 국가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법과 제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현상설은 연구의 대상이 전부 다 법과 제도가 됩니다. 법과 제도. 집단현상설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 체계에서, 그죠? 그러니까 집단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집단현상설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론이 뭡니까?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국가도 집단 중에 하나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집단현상설 관점에서 국가론이 다원국가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이 중심이 되는 정치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이걸 뭐라 부르죠? 이걸 다원주의. 그 다음에 집단에게 분배를 하는 것. 이게 현실적 민주주의다. 라고 해서 이익대표 체계. 다원주의죠. 이게 다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턴의 이야기가. 그래서 집단현상설의 정치적 주체는 당연히 누구라고요? 예. 그 다음에 정치 권력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그렇지. 다원 권력론. 로버트 다할의 다원 권력론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다원 권력론이라고 하는 거고, 다원 권력론은 결국 이제 다두정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이쪽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죠. 이해되셨나요? 다두정 플러스 선거제도. 이게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자, 집단현상설의 한계는 뭡니까? 예, 국가의 역할, 지위. 그래서 국가의 지위와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이게 제일 큰 이야기죠.
국가도 하나의 집단이고 그 집단에 불과한 국가의 역할은 심판에 불과하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는 적극적인 개입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국가는 다른 집단과는 다르다. 이게 집단 현상설의 한계지. 그러니까 국가와 집단은 다르다는 거. 어떻게 다르냐? 국가는 단순한 사회 집단처럼 일부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국가의 지위와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2에 집단 현상과 관련된 권력론은 로버트 다할의 다원 권력론, 민주주의 유형은 다원주의, 국가론은 다원 국가론, 이익 대표 체계는 다원주의. 집단을 주체로 보는 민주주의를 뭐라고 했죠? 예, 다원주의.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정치를 입법부, 행정부 등 국가기관 관련된 활동들을 한정하여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치의 의미를 확인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뭐가 보이나요? 사회 집단에서 발견된다. 사회 집단이죠, 핵심이. 그럼 민주주의 부분과 관련되는 정치의 의미와 관련되는 학설은 집단 현상설이고 그 집단 현상설이라고 하는 것의 이익대표 체계 유형은 다원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단 현상설이 정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개념은 국가대행이 사용했던 개념은 정치 체계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2번 다음은 정치 현상의 동태성과 관련된 상반된 주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각 학자는 정치라는 개념 국가를 전제로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국가현상설. 그럼 국가현상설은 뭘 통해서 관찰이 된다고? 법과 제도. 그런데 을 학자는 정치현상의 동태성을 설명해 주지 못하게 된다. 그럼 이때 말할 정치현상의 동태성이라고 하는 건 동태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정치적 상호작용을 무시한 상태에서 어떤 연구에만 초점을 둔다고? 법과 제도의 연구에만 초점을 둔다. 법과 제도의 연구에만 초점을 둔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본질.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잠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는 놈이냐. 정치는 무엇을 하는 놈이죠. 정치는 무엇을 하는 놈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상주의자들은 정치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 내지는 공동선의 실현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는 입장. 그런데 현실주의는 공동선의 실현이 아니지. 뭡니까? 이익의 획득. 그래서 이상주의는 어떤 정치적 행위를 강조하나요? 토론, 설득, 심의, 타협 이런 정치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죠? 반면에 현실주의는 어떤 정치적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까? 이걸 좀 더 경쟁이라는 말을 과격하게 투쟁이라는 말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쟁으로서의 정치 이걸 우리가 현실주의라고 부르고 질서로서의 정치를 뭐라 부르죠? 이상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상주의는 정치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런 관점이 많죠. 정치 공동체를 개인보다는 우선해서 두는 입장. 그런데 요즘에는 이걸 어떻게 봅니까? 조화롭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화롭게 보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공화주의라는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이쪽은 주로 이제 누가 더 강조되죠? 예, 개인이 공동체보다는 훨씬 더 강조되는 입장. 이런 입장입니다. 됐어요. 이데올로기로 따지면 이상주의는 과거에는 공동체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공동체주의라는 표현은
이쪽에는 어울리지는 않고요. 오히려 공동선이라는 관점에서는 공화주의라는 관점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현실주의는 자유주의와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파괴되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폐단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특징을 가져서 그래요. 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는 양면성을 가진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양면성.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죠. 현실주의의 의미와 특징에 보시면 이번에 밑줄 친 부분 한번 봅시다. 정치를 공동사회에 존재하는 정신적 물질적 가치의 배분 방식과 관련지어서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자유주의적 관점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얻느냐. 바로 현실주의 관점이죠. 무엇을 어떻게 얻느냐. 이거니까. 예. 자, 그래서 정치의 양면성 기출 1번입니다. 갑과 을은 정치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과 니은은 각 시각이 중시하는 가치이다.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갑의 입장은 인간의 궁극 목적이 되는 최고선은 행복이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봅시다. 정치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 공동체 최고의 선이라 되어 있는데, 이 정치 공동체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공동선. 그죠? 공동선. 자, 그래서 이것이 곧 정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이야기는 공동선, 공동의 이익, 이런 것들이고요. 현실주의는 권력을 위한 투쟁입니다. 투쟁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힘이죠, 힘. 그래서 힘이 설득보다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나중에 어디로 연결시켜야 되냐면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연결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2번. 자, 민주친 부분은 정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이 두 가지 관점은 각각 어떤 정치적 행위를 강조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일단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그냥 바로 정리합시다. 투쟁으로서의 모습과 질서로서의 모습이 있다고 했는데, 투쟁으로서의 모습은 현실주의.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정치적 행위의 모습은 어떤 거라고 했죠? 투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질서로서의 모습에서 강조하는 정치의 모습은 토론과 설득,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 토론과 설득,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 자, 그래서 3번의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이야기는 기업은 투쟁,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이야기는 질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이번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번에. 세 번째 줄에 보면 힘이 설득보다 효과적이며 또한 힘이 무엇이 옳은지를 궁극적으로 결정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치적 행위에서 강조되는 것은 권력이죠. 힘.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상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 계약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2번의 정답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치가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그죠? 정치가 무엇인지를 봤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정치가 어떤 도덕적 가치를 지향해야 되고 정치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정치 사상을 통해 살펴봅니다. 일단 이제 정치 사상의 원조는 당연히 고대 그리스 정치 사상인데, 고대 그리스 정치 사상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플라톤이든 뭐 아리스토텔레스든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고대 그리스 정치 사상에서 핵심은 뭐냐?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어원은 뭐죠? 민주주의 어원이 뭐예요? 그게 뜻이 뭐야? 인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한다. 그래서 자기 지배를
실현한다. 그 이야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완벽합니까? 아니면 민주주의는 불완전합니까? 고대 근리 정치사상은 민주주의를 바라본 시각이 불완전하다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리 정치사상가들은 전부 다 민주주의는 위험하다. 되셨나요? 그럼 이 위험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강조를 하죠?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으면 공화주의를 강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화주의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두 가지죠.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나머지 하나는 뭐죠? 뭐라고? 공화주의의 뜻은 뭐지? 모두를 위한 나라. 그 다음에 공동선을 실현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럼 모두를 위한 나라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제시됐던 게 공화주의라는 것이지.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되고 모두를 위해서 해야 되고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가장 핵심은 뭐냐면 혼합정의입니다. 그죠?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하나로 쏠려 있잖아. 한번 봅시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소외받는 건 누구예요? 군주하고 귀족입니다. 그죠? 우리 사회도 귀족이 있잖아요. 말만 입만 열면 이렇게 귀족의 모습을 보이는 자유한식당. 대표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소수들, 그 다음에 1인들, 이런 사람들 바라볼 때는 다수의 대중, 다수의 인민, 이들이 자의적으로 정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정치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가장 위험성은 뭐냐면 자의성입니다. 자의성. 그러면 자의성을 가지고는 모두의 이익과 공동선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의성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 그 자의성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공화주의다. 그리고 그 공화주의에서 강조되었던 것 두 가지가 법치주의와 혼합적이다. 이게 고대 거짓 정치사상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의 핵심은 자기 지배를 전제로 하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공화주의가 자꾸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뭐냐면 이제 로마의 공화정. 로마의 공화정의 주체는 누구죠? 이게 귀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의 로마정은 어때요? 그리스의 지금 현재 공화정의 주체는 자기 지배입니다. 예, 전통이 틀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건 뭐죠?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출문제 나왔고. 그래서 이 로마의 공화정이 발달해서 현대사회의 어떤 민주주의 원리로 연결되죠? 대의제입니다. 대의제. 그리고 이 대의제가 바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누구지? 전문가. 이걸 좀 더 극렬하게 이야기하면 엘리트. 정치 엘리트 집단. 이해되셨나요? 좀 더 계급적으로 이야기하면 귀족. 이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일단은 뭐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모두를 위해서는 이렇게 정신 나간 다수들에게 정치를 맡기면 안 된다. 그럼 정신 나간 다수가 아니라 누구에게 정치를 맡겨야 돼? 전문가에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뒤를 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 뒤를 이었던 사람이 플라톤의 철인이었지. 그죠? 그게 철인이었다가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잖아요. 혼합정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대 거짓 정치사상의 핵심은 딱 이거다. 뭐 다른 건 다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2번 폴리스의 위기, 중우정, 그렇죠? 아테네 민주주의, 쇠퇴 타락, 위험하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 소크라테스 정치사상 2번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그래서 1번에 한번 봅시다. 관리를 어떻게 뽑죠? 예, 추첨을 봅니다. 자기 지배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이 뭐예요? 추첨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 돌아가면서 정치를 하는 거. 이게 추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치를 할 수 있고 저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추첨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정치사상. 플라톤의 정치사상은 일단 전문가 정치를 강조합니다. 그 전문가 정치가 뭐죠? 철인 정치. 되셨나요? 그래서 철인만이 정치를 해야 되고 철인이 아니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의 최선의 정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철인 정치.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시민 덕성은 뭐예요? 철인은 지혜, 그 다음에 군인은 용기, 그 다음에 생산계급, 노동자계급은 절제.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덕성을 갖춰야 된다. 시민 덕성. 그래서 우리가 공화국 하면, 공화주의 하면 항상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전제되어 있는 게 시민 덕성입니다. 그죠? 시민 덕성. 그 시민 덕성의 내용은 물론 시대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시민 덕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철인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플라톤은 반성을 하고 두 가지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죠? 법치주의. 하나는 뭐지? 혼합정. 그래서 거기 보면 혼합국가 동그라미 2번에 혼합군주제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군주제 플러스 민주주의. 군주제 플러스 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플라톤의 생각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영향을 미쳤던 건 뭐예요? 철인 정치.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영향을 미쳤던 건 뭐야? 법치주의와 혼합정. 됐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와 혼합정을 주장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정을 주장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민주공화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플러스 공화주의잖아. 그 다음에 다시 공화주의로 다시 넘어오시면 뭐가 보이죠? 법치주의, 혼합정. 그리고 다수 지배, 자기 지배는 그대로 해야 돼. 그럼 자기 지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시민 덕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리더십과 펠로십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래서 리더십과 펠로십 자체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래서 시민 덕성이라고 하는 것, 이걸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 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뭐가 보이죠? 서울대 정치학이 2에서 나왔던 표현, 혼합적 입헌국가. 혼합적 입헌국가. 그러니까 혼합적 입헌국가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죠. 하나는 법치주의, 하나는 혼합정.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혼합정책,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 기출문제 확인을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3번에 민주화의 과정에 독재자가 사라지면 대중지배 시대가 등장한다. 이 경우 대중지배는 점차 선동적으로 변해간다. 포퓰리즘이 지배적인 정치 현상이 되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죠? 중우정의 형태로 타락하게 되고 무정부 상태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혼합 입헌국가를 제시한 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중우정의 뜻이 뭐예요? 어리석은 대중이잖아. 맞죠? 그럼 어리석은 대중이 등장해서 민주주의가 타락을 했다면 대중이 어리석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그럼 대중이 어리석지 않도록 만들면 뭐야? 시민 덕성을 강화한다, 뭐 교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야 논리적으로 맞지. 갑자기 뜬금없이 혼합 입헌국가를 해야 된다. 그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전문가가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문장이 사실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5번에 1번. 다음 글은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가의 주장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용어를 쓰라. 자, 지배 방식은 항상 이제 지배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 지배. 두 번째는 인간에 의한 지배. 세 번째는 뭐죠? 네, 법률에 의한 지배. 그런데 고대 그리스부터는 뭐가 나왔지? 법률에 의한 지배가 등장합니다. 그럼 1번은 딱 뭐가 들어야 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예, 법률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과 이성이 지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는 게 법률에 의한 지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플라톤은 중기의 대표적인 저작인 국가에서 중심적인 덕목을 제시했던 건 당연히 정의죠. 정의. 도덕성입니다. 그죠? 도덕성의 가장 핵심, 정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치교육 방법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도덕성 발달 모형이나 도덕성 추론 모형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이념을 제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보편적 이념이죠? 정의와 공정이죠. 그러니까 도덕의 핵심은 뭐라고? 정의와 공정이에요. 자, 그래서 국가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중심적인 덕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통치? 철인 통치. 그러다가 이제 후기에 가게 되면 입장을 바꾸죠. 그러면 디귿에는 뭐가 들어야 돼? 법치. 그 다음에 리얼에는 혼합국가.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정신이 나간 대중. 정신 나간 대중. 이게 뭡니까? 중후정치. 그 다음 4번에 정치의 목적은 최고선이다. 그 다음에 이 최고선이 바로 뭐였죠? 정의.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에서는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곧 공동이익을 의미한다. 됐어요. 이런 공동이익은 어떤 종류의 평등으로 성립됩니다. 그래서 공동이익의 가장 핵심은 평등해야 한다. 그래서 니은에는 평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가 지배하는 동시에 지배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모든 직무는 교체돼야 된다. 교체하는 방식이 뭐예요? 교체의 질서가 바로 곧 법이 되고 법의 지배는 개인의 지배보다 낫다. 교체의 질서가 곧 법이다. 그래서 법은 질서다. 그 이야기지. 그 다음 6번에는 나쁜 군주정이 뭡니까? 참주정이죠. 6번에 들어가는 참주정인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개념을 이해하실 때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 뜻이고요. 7번은 뭐죠? 중용이죠. 중용의 사회 계급 상태가 어떻죠? 사회 계층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중용의 사회 계층 상태가 바로 이거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맞아요. 경제학에서 중용이라는 말은 경제학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균형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 사회학에서는 균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용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사회든 개인이든 균형, 조화 이걸 이뤄내야 된다. 이게 바로 중용의 뜻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 다음 걸 읽고 밑줄친 부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주주의 행사 방식. 그 민주주의 행사 방식이 뭐예요? 민주주의 행사 방식을 하면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뭐지? 직접민주주의. 하나는 간접민주주의잖아. 그럼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당연히 뭐지? 직접민주주의. 그럼 이 행사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강조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 원리가 뭐예요? 대의제의 원리지. 9번은 답이 뭡니까? 법률이죠.
법률. 그래서 플라톤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고. 10번. 다음 글을 읽고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네 연에서 강조한 시민 덕목이 뭐냐 그 이야기인데 사회 구성원들에게 플라톤은 각자의 역할을 주는 것 이거라고 했지. 각자의 역할을 주는 것. 철인에게 정치의 역할을 주는 것. 철인에게 정치의 역할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법률은 법률과 관련된 시민 덕목은 당연히 준법이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11번. 법률이죠.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 그 다음 12번. A는 정치가라는 저서 A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플라톤이지. 플라톤이 자의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법률입니다. 그죠? 역시 법률. 그 다음에 나의 B. B가 강조했던 국가의 형태는 뭡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보니까 자발적이고 신민정부로서 시민의 도덕적 개선에 목적을 두는 국가. 그러니까 국가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혼합 입헌국가. 혼합 입헌국가. 그 다음에 13번.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정치적 바보들의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주주의 결정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는 그렇지 다수결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용어를 자꾸만 입에 익혀 두셔야 돼요. 민주주의의 결정 원리는 다수결입니다. 그죠? 관료 선출 방식은 어떻게 돼요? 예, 추첨이었습니다. 그 다음 14번은 문제가 중복이 됐네요. 예, 기억은 법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혼합 입헌국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정치사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대정치사상은 물어볼 만한 내용들은 거의 웬만큼 다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봤고 최고 많이 물어봤던 거는 홉스와 루소를 많이 물어봤고요. 그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로크에 대해서는 적게 물어본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홉스와 로크, 루소를 비교하는 문제. 그래서 그들을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비교를 해야 될 건 자연상태 비교. 자연상태 비교. 그 다음에 자연권의 비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계약의 목적의 비교. 됐죠? 자연상태의 비교, 그 다음에 자연권의 비교, 그 다음에 사회계약의 목적의 비교. 그 다음에 홉스하고 루소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홉스하고 루소는 어떤 점에 차이점이, 비슷하죠. 하나의 의지에 맡깁니다. 근데 하나의 의지에 맡기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국가와 국민과의 권력 관계에서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홉스는 국가와 국민과의 권력 관계를 어떻게 보죠?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봅니다. 맞죠? 근데 루소는 어떻게 보죠? 네, 자기 지배로 봅니다. 자기 지배. 자기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용적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 확인들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키아벨리를 한번 정리를 합시다. 마키아벨리는 그냥 간단히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죠.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어떻게 바라봤죠? 마키아벨리는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드는 걸 정치로 안 봤습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되죠? 자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키우는 것, 살아남는 것, 이게 뭐지? 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 정치를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현실적 관점으로 규정했다는 것.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는
무엇을 지향을 하죠? 공화국을 지향을 하는데 요 앞에 누구를 중심으로? 예, 군주를 중심으로 공화국을 만들겠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데 다수가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누가 필요하냐?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 이게 마키아벨리 생각. 자, 종교개혁, 르네상스, 시민혁명 이런 것들 계기로 등장했던 게 사회개혁론. 그래서 절대군주의 지배를 옹호하는 뭐죠? 왕권실수설. 그래서 권력의 원천을 어디에 찾는다? 국민의 동의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아니라 어디? 사회를 강조합니다. 사회. 되셨나요? 그래서 이 사회의 정당성,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유토피아인지 계몽사상가들의 유토피아는 사회입니다. 사회. 그럼 이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름다운 유토피아, 이 사회는. 자연 상태에서, 그죠? 자연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든다, 이 그 말이지. 그 유토피아가 뭐예요? 그게 사회다, 그 말이잖아. 그리고 이 유토피아 사회 아래에 뭘 두고 있는 거지? 그렇죠. 사회 아래에 국가를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처음에는 홉스는 이 정치사회가 곧 국가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로크로 가게 되면 결국 사회와 국가는 분리가 되지. 사회가 일단 유토피아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게 정부죠.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개념은 정부라고 보셔야 되고 이 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정치사회라고 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되는 거지. 계몽사상가들의.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치사회가 결국 정부에 대해서 권력을 어떻게? 권력을 제한해야 돼요. 정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회가 우선입니까? 사회가 우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계약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만장일치라고 하는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단위는 개인입니까? 집단입니까? 개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위는 개인이고 그 개인의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천부인권부터 설명해서 유토피아가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하려면 천부인권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계몽사상가들의 사회계약론의 핵심적 내용은 천부인권, 사회우선설, 그 다음에 권력 제한, 그 다음에 만장일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이게 가장 핵심이다. 자, 그래서 사회계약론의 공통적 내용, 천부인권, 그 다음에 사회우선, 권력 제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폭군 방벌을 해야 된다. 저항권 사상이 들어와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밑주신 부분의 요건에서 밑주신 부분이 빠졌는데, 아까 거기 사회계약. 사회계약의 기본적 요건은 거기 앞에 나와 있죠. 모든 구성원으로 동일하게 돼야 한다. 이게 뭡니까? 만장일치죠. 만장일치. 그 사회계약론은 만장일치를 가정하고 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 대한민국 헌법 10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천부인권이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권이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헌법 10조에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항이라고 하는 권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우선론하고 권력제한론. 그래서 만장일치, 천부인권론, 사회우선론, 권력제한론. 다시 정리를 합시다. 밑주신 부분의 요건은 사회계약의 요건은 만장일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원리들은 천부인권, 그 다음에 사회우선, 권력제한.
자, 이게 이제 사회계약론의 가장 핵심적인 공통 내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홉스부터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